내 이름은 김수진, 올해 68이다. 의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벌써 8년째다. 은퇴하던 해 마침 외손자 최희준이 태어났고 그때부터 딸 박선영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아이를 돌보는데 손이라도 보태주겠노라 말했지만 결국 그 후로 쭉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나는 주방에서 막 끓여낸 갈비탕 뚝배기를 들고 나왔다. 2시간 넘게 푹 고아낸 갈비탕은 여전히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고 후끈한 주방 공기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외손자 최희준은 소파에 파묻혀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요란한 충돌음이 천지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고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에게 소리쳤다. 할머니,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나는 식탁 가에 서서 잠시 얼떨떨했다.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쉬이 이해되지 않았다. 엄마, 힘들면 그냥 다용도실 가서 좀 누워 쉬세요.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요. 박선영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식탁 맞은편에 앉아 건성으로 말했다. 내 손이 순간 뻣뻣해졌다. 막 식탁에 놓으려던 갈비탕이 쏟아질 뻔했다. 나는 딸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말투는 이미 내 거처를 결정해버린 듯했다. 다용도실은 독립된 작은 방이 아니었다. 베란다 한편의 커튼으로 가려진 수납 공간으로 평소에는 더러운 대걸레와 세탁세제,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곳이었다. 예전에는 그곳에 낡은 담요를 깔아두고 낮잠을 자곤 했지만 지금 그녀는 내가 그곳에 가서 잠시 누워있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들고 있던 갈비탕 뚝배기를 다시 주방으로 가져다 놓은 뒤 손을 닦고는 돌아서서 다용도실 쪽으로 향했다. 다용도실 문을 열자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등은 여전히 고장나 전선이 삐져나와 있었고 구석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문 뒤에 깔려있던 낡은 담요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커튼을 걷고 그 가장자리에 앉았다. 왼쪽에는 더러운 옷가지들이, 오른쪽에는 아직 물기가 뚝뚝 털어지는 대걸레 통이 있었다. 나는 앉아서 최대한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타일은 한기를 뿜어냈고 머리 위 전등은 깜빡이며 위태롭게 명멸했다. 금방이라도 완전히 꺼질 것 같았다.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영만 한편 최민준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중에 학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며 그들이 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혹시 내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할지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 말이라 내가 지금 사는 이 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 명의의 그 아파트를 말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다. 속으로 묵묵히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최희준이 올해 12살이니 그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집에서 꼬박 8년을 살았다. 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었다.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열이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 병원에 데려갔고 입학 등록 서류를 내는 날에도 내가 제일 먼저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내가 너무 조용해서일까? 그래서 그들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가전제품 로봇이라고 착각하는 걸까? 담요 밑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다리에 덮었다. 손에 닿는 비닐봉투 안에는 어제 깨끗이 빨아 나눔 할 옷들이 들어있었다. 문득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래층 이웃 이숙자 아주머니가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다 주며 케이크 가게에 들른 김에 샀는데 혹시 바빠서 잊었을까봐 가져왔다고 했다. 그녀는 웃으며 케이크를 받았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케이크 한 조각이 오늘 받은 유일한 축복이었다. 비닐봉투에서 그 케이크를 꺼내 조심스럽게 랩을 벗겼다. 손으로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다. 느끼한 크림 맛이었지만 갑자기 입안에 씁쓸한 맛이 퍼졌다. 마치 솟아오르는 눈물처럼. 나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그저 그렇게 앉아서 한 입 작은 케이크를 먹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 11시 거실 불이 꺼지고 밖도 조용해졌다. 나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케이크 상자를 다시 봉투에 넣고 담요 밑에 숨겼다. 누구도 내 물건을 뒤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가 매일 무엇을 먹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전등은 정말로 고장났는지 희미한 불빛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전등은 정말로 고장났는지 희미한 불빛 한 가닥만이 벽구석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라고 말했던 순간 최희준이 처음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의 작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 내 인생은 그들을 위해 소모되었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베개 옆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지난 몇 년간 일상을 되는 대로 기록했던 수첩이었다. 새 페이지를 찾아 펼치고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묵묵히 5글자를 썼다. 이 생활도 끝이구나. 글을 마친 후 수첩을 닫고 손등으로 힘껏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누웠다. 문득 깨달았다. 어떤 날들은 참고 사는 것보다 품위 있게 떠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깜짝 놀라 깬 것도 아니었고 몸이 불편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문득 눈이 떠졌고 더 이상 누워있고 싶지 않았다. 다용도실의 타일 바닥은 뼈 속까지 씌었고 왼쪽 무릎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간밤에 담요 밑에 눌려있던 낡은 대걸레 자루가 내 몸 한쪽을 짓눌러 온몸이 쑤셨다. 나는 몸을 일으켜 무릎을 주무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주방 창문 유리에는 얇은 성에가 껴 있었다. 그릇들의 위치는 이미 눈 감고도 찾을 만큼 익숙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밥을 안 쳤다. 최희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반죽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주방 안은 유난히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다시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봐 불 조절에 신경 썼다. 아침 식탁을 차려놓으니 식구들이 하나둘 침실에서 나왔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간밤에 잘 잤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마치 공기처럼 존재했다. 엄마, 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박선영이 반찬을 한 숟갈 뜨며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다. 다음부터는 마늘 좀 하지 마세요. 애가 이거 안 먹잖아요. 최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뒤적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럴수록 나는 더욱 침묵했고 내가 침묵할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박선영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릇을 치워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아 피부가 김에 붉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이런 온도가 사람의 마음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차갑다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어울림이란 내가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돌보고 참으며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웃지 않고 다투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낡은 수납장을 정리하다 서랍 안에서 붉은 비단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나의 오래된 비치 팔찌와 예전에 남편이 선물해준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그 반지는 몇 번 끼지 않았고 나는 아끼느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0년 전 서울로 연수 갔을 때 샀던 낡은 카메라도 있었다. 그리고 30년 전 서울로 연수 갔을 때
샀던 낡은 카메라도 있었다.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낡았어도 여전히 작동했다. 다 싸고 나서 허리를 굽혀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내 동작은 느렸고 심지어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물건도 소홀히 다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가장 최근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할 일 목록을 적었다. 비취 팔찌, 금반지, 서울 카메라, 낡은 시계, 혼인관계 증명서. 나는 아주 진지하게 한 획 정성껏 썼다. 글씨가 비뚤어져도 지우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핑계를 대고는 동네 맞은편 작은 인쇄소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주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자료 몇 장 복사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은행카드, 이것도 다요. 주인이 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들고 쳐다보았다. 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딸이 외국에 나가야 해서요. 혹시 그가 뭐해서요? 주인은 더 묻지 않고 자료를 스캐너에 넣었다. 한 장씩 복사가 끝났다. 나는 QR코드로 돈을 지불하고 서류를 챙겼다. 그리고 가방에서 이미 주소가 쓰여 있는 봉투를 꺼냈다. 강미연의 주소였다. 스위스 취리히의 어느 거리. 그것이 부촌인지 아니면 평범한 작은 마을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보내주면 내가 보관해 줄게라고 말했던 기억만 있을 뿐이었다. 인쇄소를 나섰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있었다. 나는 길모퉁이에 서서 초록색 불빛을 내는 우체통을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1초 만에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다. 봉투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문득 나 자신도 하나의 소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소포. 그날 밤 9시쯤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너 지금도 너 자신으로 살고 있니? 전화 저편에서 맑고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웃음이 터졌다. 강미연이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 너는 여전히 날이 그렇게 직설적이구나. 나는 목소리를 낮춰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나이에 뭘 돌려 말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네 편지 잘 받았어. 정말 스위스로 오고 싶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 확실하진 않아. 그냥 비상구를 마련해 두는 것뿐이야.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네 말이 맞아, 수진아. 이 나이에 그렇게 참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지. 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강미연은 현재 스위스 어느 기업리 실버타운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요양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의료 시스템을 갖춘 시니어 커뮤니티였다. 그녀는 신탁형 이민 자금에 대해 언급했다. 자산이 합법적이라면 해외 신탁 계좌 형태로 현지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그곳 노인들은 모두 각자의 반이 있고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채소를 가꾸고 그림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누구를 위해 아이를 돌보거나 밥을 하거나 물을 떠다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너 자신으로 살기만 하는데.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다용도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시간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기억해.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비상구는 언제든 열려 있어.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미연아, 고마워. 그녀는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저 네가 더 이상 매몰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하늘의 달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도 아무도 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오전 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다.
창구 직원은 30도 채 안 된 젊은 여자였다. 내 손에 건네진 통장과 연금 카드를 보며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녀는 한 번 스캔한 후 물었다. 매달 3명령만 원정액 이체 계속 진행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명령만 원은 매가 지난 년간 매달 내 퇴직 계좌에서 딸의 가족 계좌로 이체했던 생활비 보조금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외손자를 돌보는 것이 힘들까봐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체가 완료된 후 나는 은행을 나와 길가의 벤치에 앉아 인출 영수증을 오랫동안 쥐고 바라보았다. 3명령만 원은 내 나이 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쓰는 용돈이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고작 3발의 피에 불과했던 걸까? 그냥 월세 낸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키우는 것도 저희 의무는 아니잖아요. 이 말은 지난달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최민준이 한 말 먹었다. 최민준이 한 말이었다. 그날 나는 무심코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니 집안 부담도 덜할 텐데 혹시 매달 보조금을 조금 줄여도 될까요? 엄마, 저희는 엄마를 가족처럼 생각하지만 솔직히 저희 집에 사시면서 전기세, 수도세 다 쓰시는데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3명령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그냥 월세 낸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엄마 연금도 충분하시잖아요. 나는 그때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투는 논의나 제안이 아니라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통보였다. 그들은 심지어 이 돈이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그날 밤 가계부를 꼼꼼히 다시 봤다. 8년 한 달에 3명만 원, 적을 때는 2억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도 있었다. 전부 합치면 최소 2억 5천만 원. 그들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달 최희준 생일에 개인비를 사주고 싶어 내가 1억만 원을 꺼냈을 때 아이가 무심하게 할머니,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시네요. 나에게는 초콜릿 한 일을 된 일을 할머니,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아이가 것은 기억난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은 아니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점심 식사 후 박선영이 사과를 깎으면서 투덜거린 말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싼 과일만 사오세요? 이 사과는 하나도 안 달아요. 최희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소파에서 한마디 더 거들었다. 할머니 몸에서는 시장 냄새가 나.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바로 옆에 서서 막 설거지를 마친 그릇을 닦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선영에게 오랜 동창 모임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사람이 많으니 나를 데려가면 즐거울 것이라고 했다. 나는 고급 한정식 집에 갔다. 인테리어는 화려했고 직원들은 통일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세 테이블에 나눠 앉았고 딸은 나를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딸은 나를 구석 테이블에 앉혔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노인들이 많았으니 공통된 화제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자기 아들, 딸과 며느리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이야기했고 지난달에 스위스에 다녀왔는데 요양 환경이 정말 좋고 집값도 싸며 의료진도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 4인 공동 은행 계좌 같은 것도 있다고 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이민이나 유학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투자나 재테크 경험도 없었다. 나는 기업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선영이 모임이 재미있었냐고 묻자 나는 그저 시끌벅적하더구나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밤 10시 강미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해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수진아, 너 지금 가용 현금이 총 얼마 정도 되니?
그녀는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몇 초 망설이다가 손에 든 노인용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은 좀 흐렸지만 글씨는 컸다.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조금 더 모을 방법은 없어?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수첩을 들고 가장 최근 페이지를 펼쳐 계산하기 시작했다. 비치팔찌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00만 원, 금반지 2개는 총 800만 원. 카메라는 얼마 못 받을 테지만 식료품 담보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몰래 모아둔 현금 1천만 원 정도를 합치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았다. 아마도 가능할 것 같다. 강미연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면 탈출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녀는 탈출이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전화를 끊고 침대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몇 가지 단어를 적었다. 비행기표, 연금 계좌 이체 절차, 번역자료, 현금화, 부동산 증명. 그리고 덧붙여 한 문장을 더 썼다.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펜을 쥔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계획하는 데 보냈다. 결혼, 아이들, 직장, 은퇴. 각 단계마다 나는 순서대로 따랐고 절대 선을 넘지 않았으며 책임감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발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 봉투 입구에는 회색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취리히에서 발송된 시간은 열흘 전으로 찍혀 있었다. 내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마침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고 있었다. 택배기사님이 편지를 내 손에 건네며 몇 번 내려다보더니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먼 곳에서 온 건 자녀분이 보내신 건가요? 아니요. 옛 친구가 보냈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손에 든 편지는 묵직했다. 마치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들고 있는 듯했다. 묵직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예감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새 묶음의 서류와 강미연이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수진아,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이가 아니라 네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어. 나는 쪽지를 침대 협탁에 놓고 첫 번째 서류 묶음을 들어 넘겨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스위스 이민 및 요양 절차 간편 안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훑어보니 모두 내가 접해본 적 없는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거주 허가, 자산 심사, 공증, 투자 신탁, 의료 검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펜을 들고 하나하나 표시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베껴 썼다. 각 항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가며 부동산은 미리 완전, 소유 증명으로 바꾸어가며 보면 볼수록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마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 마침내 손전등을 찾은 기분이었다. 서류 안에는 그 실거타운의 환경을 소개하는 몇 장의 종이도 함께 들어있었다. 사진은 이미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호숫가의 목조주택, 둘러앉아 바둑을 두는 노인들, 그리고 흰 제복을 입은 여자 의사가 한 노인의 혈압을 재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 사진 속 얼굴에 늘 피로와 서러움이 드리워져 있다. 나는 이 자료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느라 밥도 하지 않았다. 박선영이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는 대뜸 말했다. 엄마,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피곤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서 한동안 지내세요. 어차피 그쪽 집은 비어있으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말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녀가 내가 귀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짙은 붉은색 낡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창고에 도착하여 은행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손자가 유학을 준비 중인데 환전과 해외 송금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창고 직원은 젊은 남자였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유학이라면 학업 증명서와 상대 학교의 수취 계좌가 있어야 하고 외화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환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환정해진 한도 매화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환정해진 한도. 그럼 제 개인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빠르게 대답했다. 그건 이민이나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전도 여러 번에 나눠서 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나는 은행을 나와 천천히 걸었지만 머릿속에는 그 몇 가지의 핵심 단어가 확실히 각인되었다. 거주 허가, 여러 번 환전, 개인 자금 증명. 그날 오후 나는 몰래 남편이 남겨준 금 목걸이를 꺼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 받았던 상금이었다. 나는 아까워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종종 그것을 꺼내 보곤 했다. 마치 그 목걸이가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나는 동네 옆 금은방에 갔다. 감정 사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한 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금색이 좋네요. 1억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받았다. 돈은 두툼한 현금 몇 장으로 바뀌었다. 나는 스웨터와 내복 사이에 꿰맨 작은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다. 며칠 전 내가 직접 꿰맨 주머니였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최민준의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들르는 길에 들렀다고 했다. 대정숙 여사가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수진아, 너 혼자 선영이네 집에서 지내느라 힘들지?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노후를 보내는 게 서로 돌봐주기에도 편할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 혼자 지내는 것도 익숙해서요. 대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멈칫하더니 다시 딸 박선영을 쳐다보았다. 박선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선영은 좋지 않았다. 엄마, 편하신 대로 하세요. 말은 편하게 했지만 그리고 배 여사가 내가 이사가서 안방을 비워주기를 바란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하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나 자신만의 진정한 공간을 찾아야겠다는 결심만 더욱 굳어졌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커다란 호숫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호수는 빛나고 있었다. 멀리에는 붉은 지붕의 작은 집이 보였다. 아이가 밥 해달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아무도 식탁 닦으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혼자 그곳에 서서 작은 들꽃 한 다발을 안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꽃잎이 살랑이며 흔들렸다. 잠에서 깼을 때 베갯머리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벌써 5주째 은행에 가고 있었다.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스카프를 둘렀다. 어떤 때는 친구에게 빚 갚을 돈을 찾으러 간다고 했고 어떤 때는 동네 경로단 여행 동호회 회비를 낸다고 했다. 또 어떤 때는 아예 건강보조식품을 산다고 했다. 은행 직원은 의아해하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졌다. 한 할머니가 매주 300만 원을 찾는 것은 아마 아이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건강보조식품 사기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사기당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품위 있는 철수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다. 카드에 남아있던 현금 예금은 마치 천천히 녹아내리는 비나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자유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한 번에 다 인출하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때는 돈을 인출한 후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구석에 앉아 밥을 기다리면서 수첩을 뒤적였다. 매번 돈을 인출할 시간, 금액, 용도를 모두 적어두었다. 이 수첩은 이미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졌지만 나는 매 페이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썼다. 마치 경전을 베껴 쓰는 것처럼. 현금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했다. 집 창고에는 오래된 원목 식탁이 있었다. 남편과 결혼 후 몇 년 뒤에 장만한 것이었다. 남편이 직장에서 상금을 좀 받았을 때 꼭 전통 가구를 사고 싶어 했다. 우리는 몇 번 이사를 했지만 한 번도 거리지 못했다. 나는 중고 가구 거래 앱에 그 식탁 사진을 올렸다. 이름은 남기지 않고 임시 휴대폰 번호만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연락해 왔다. 구역만 원해 즉시 가져가겠다고 했다. 나는 승낙했다. 식탁을 옮기는 날 주소는 친구 집 주소로 기입했다. 나는 구매자에게 뒷문으로 오라고 하여 딸이 집에 없을 시간을 피했다. 그 돈은 원래 계좌로 옮기지 않고 얼마 전 새로 옮기지 않고 그저 마침내 내 소유의 물건들을 내 손으로 되찾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나는 한 번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속물처럼 취급될 때 그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자리 틈새에서 한치 한치 자유를 되찾아야만 한다. 물론 나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마 중국 하이난 섬의 휴양지로 몸조리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 혼자 어디 가세요? 더워 죽을 텐데. 박선영이 가방을 싸면서 말했다. 바람 좀 쓸 겸. 지난 몇 년 동안 집 밖을 나선 적이 없어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로 편도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서울 경유 7일행. 출발하는 날은 수요일이었다. 식구들은 모두 출근할 것이라 한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떠나기 전날 밤 갈아입을 옷 몇 벌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적어 넣었다. 심지어 냉장고에는 우유 한 뼘하게 해두었다. 우유 한 팩 남음, 계란 유통기한 지남이라는 쪽지를 붙여두었다. 이 쪽지를 붙여두었다. 그날 밤 강미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맑고 또렷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나는 방 안의 고장 난 천장등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말했다. 네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침착한 사람이야. 나는 살짝 웃었다. 내가 침착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랬던 거지. 전화를 끊고 잠들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작은 천 가방을 꺼내 그 안에 돈을 꼼꼼히 세어보았다. 모든 지폐가 구김없이 평평한지 확인했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병원에서 야간 당직 의사로 일할 때가 떠올랐다. 새벽 2시 산모가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간호사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나는 일어섰고 손을 내밀어 지어라는 그 순간 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 인생을 구해내야만 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박선영은 정장 차림으로 차키를 들고 급히 나섰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먼저 갈게라고 말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조심해서 가세요 라고 말했다. 마치 내가 그저 장 보러 가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나는 역에서 잠시 앉아 캐리어를 발치해 두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68배 나이에 고속철도나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적지 않지만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가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점심때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현관문 열쇠 가져가셨어요?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신발장 3번째 칸에 넣어뒀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보낸 카톡이었다. 엄마, 혹시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나는 이 문자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아마 그녀는 마침내 눈치챈 것 같았다.
냉장고에 붙여둔 쪽지가 너무 정돈되어 있었거나 며칠간의 내 행동이 평소처럼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다. 나는 그저 아마 늙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탑승구로 들어서면서 스카프를 올려 입꼬리에 무심코로 들어서면서 스카프를 올려 입꼬리에 무심코로 들어서면서 그날 저녁 하늘은 잿빛이었고 밖에는 바람이 계속 불었다. 나는 주방에 서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맨미속 물이 끓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감자탕을 끓일 참이었다. 최희준이 어릴 때 특히 맛있게 먹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잘 먹지 않았다. 이준아, 게임 조심해서 하고, 글씨 조심하고, 글씨 조심하고, 글씨 조심하고, 방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나는 가스불을 끄고 손을 닦으며 국도 끝 최희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연으로 향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밀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불 계속 켜두지 말고. 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방 안 침대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 나왔다. 짜증나. 몇 번을 말해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 나가. 라는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인정사정 없었다. 나는 뭔가에 발이 고른 채 서 있었다. 방 안의 불빛은 눈부셨고 그는 헤드셋을 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증, 짜증, 그리고 나를 방해물로 여길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냥 조심하라고 말해준 것뿐이야.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았다. 잔소리하지 말고 나가. 그는 마우스를 3개 내던졌고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2걸음 물러서서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박선영은 소파에 앉아 짧은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움직임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았다. 애가 화내는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는 덤덤했다. 마치 주인이 시끄럽게 짖는 개를 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듯했고 손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엄습했다.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손님처럼, 아니 미움받는 가정부처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불을 켜고 끄고 비난을 감수하며 한 가족의 일상을 돌봤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너무 간섭한다고, 너무 말이 많다고, 자리를 차지하고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얼마 만에 울어보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다. 딸 집에 처음 와서 요리를 못한다고 구박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 딸 집에 처음 와서 요리를 못한다고 구박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 밤에 다용도실 담요 위에 누워 그들이 나를 내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침대가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비행기표 예약 페이지는 여전히 그 칸에 멈춰 있었다. 결제 확인 페이지가 팝업되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클릭하지 않았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어떤 의식 같은 것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카드를 꺼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결제 성공 페이지가 파란색 창으로 떴다. 고객님께서는 서울 인천발 제네바행 편도 일간서 항공권을 성공적으로 구매하셨습니다. 출발 시간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45분입니다.
그 순간 나는 웃지 않았다.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마쳤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반년 동안 일기를 썼던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행동 계획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물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김수진, 너는 잘못 없어. 너는 너무 착했을 뿐이야. 너는 너무 착했을 뿐이야. 너는 어리석지도 멍청하지도 괜한 정을 준 것도 아니야. 너는 그저 엄마, 할머니, 가정부라는 역할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을 뿐이야. 너무 오래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네가 몰래 떠나려 했던 것은 이 집에서 너의 존재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너의 편리함에만 신경 쓰는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알만 있다는 것을 알만. 너는 그들의 부속물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것을. 너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거야. 부디 평안한 여정 되기를 너 자신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수첩을 닫았다. 그리고 캐리어의 가장 깊숙한 칸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그날 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잠들기 전에 창밖의 하늘을 한 번 바라보았을 뿐이다.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긴 하늘을 가로지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과일을 썰었다. 심지어 최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등갈비찜도 특별히 만들었다.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새콤달콤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다. 그들이 이 식사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만들었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작별 인사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작별 인사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초라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무리 냉담한 관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선영이 일어나 식탁을 한 번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뭐해요? 점심은 누가 집에서 먹는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다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잖아. 마지막으로 너희가 만족할 만한 맛을 낼 수 있을지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거지. 그녀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또 잔소리를 시작한다고 생각했는지 건성으로 대답하고 바나나 한 개를 들고 나갔다. 식사 후 나는 묵묵히 그릇을 치웠다. 냄비와 그릇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다. 세탁기는 베란다 구석에서 윙윙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작은 휴대폰을 꺼내 삭제를 시작했다. 카톡 기록 삭제, 강미영과의 문자 메시지 삭제, 은행 예약 기록 삭제, 택배 발송 내역 캡처본 삭제, 그리고 스위스 실버타운에서 온 이메일도 삭제했다. 나는 조금씩 하나씩 삭제했고 매번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마치 내 삶에서 나를 다른 나로 이끌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처럼 상상했던 그런 해방감은 없었다. 그저 덤덤하고 냉정한 기분이었다. 마치 간호사가 실밥을 뽑을 때 집중된 눈빛처럼 아프지도 않았고 특별한 감정도 없었다. 삭제를 마친 후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전원을 껐다. 그 휴대폰은 5년 동안 사용했고 화면은 이미 긁혀 있었다. 케이스는 손자가 초등학생 때 선물해 준 것이었는데 겉면에는 거의 떨어져가는 스티커 몇 개가 붙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 뒷면을 살짝 쓰다듬고 다시 내려놓았다. 나는 이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은 연락수단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족쇄였다. 내가 너무 느리게 걸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녔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작은 캐리어를 들고 아래층 이숙자 아주머니 댁으로 갔다. 그녀도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아들은 해외에 살아서 명절에도 좀처럼 돌아오지 못했다. 이모,
이 짐 좀 하루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친구가 내일 찾으러 온다고 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았다. 네 친구는 네가 뭘 귀한 걸 빌려줬다고 그렇게 믿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친구에게는 귀한 게 아니지만 저에게는 전부 목숨줄 같은 것들이죠. 짐을 내려놓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작은 캐리어 안에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갈아입을 옷 2벌, 보습 크림 1병, 복사본 몇 장, 현금 50명만 원, 수첩 1권, 그리고 박선영에게 보낼 편지 1통. 나는 지금 당장 그녀에게 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어디 갔지? 왜 떠나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했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듣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집안 전체를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았다. 주방 싱크대를 씻고 바닥을 2번 닦았다. 베란다에 옷들을 걷어 깨끗이 개어 놓았다. 조미료 통들은 가지런히 정리했다. 냉장고 문에는 내가 미리 써놓은 쪽지를 붙였다. 남은 반찬 처리 완료. 계란 정리 완료. 밤 11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차 탁자 위에는 최민준이 마시다 남긴 찻잔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최희준이 벗어 던진 교복이 구겨져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그 검은 화면에는 나 혼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이 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구석구석을 내 손으로 닦았지만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은 없었다. 슬프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이 텅 빈 집을 향해 잘 가라고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아무 옷이나 대충 걸치고 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맞춰둔 알람이 새벽 3시 30분에 울렸다. 눈을 뜨는 순간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다. 향수는 뿌리지 않고 그저 회색 스카프를 둘렀다. 날씨가 추웠고 비행기 안에서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되었다. 베개 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열쇠는 주방 3번째 서랍에 있어. 이숙자 아주머니에게 다음 날 넣어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다. 나는 작별 인사도 비난의 말도 쓰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토해져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그랬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신발을 갈아 신고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갔다. 예비 열쇠를 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딸깍 하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작별 인사 같기도 새로운 시작 같기도 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택시는 이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다. 기사님이 문을 열며 나를 한 번 보더니 물었다. 공항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3터미널이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여 천천히 방 속으로 들어섰다. 동이 트기 전 도시 전체는 잠든 냄비 같았다. 우리 차만이 불을 밝힌 7기를 달렸다. 나는 차창에 기대어 가로등이 하나둘 뒤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 손은 작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인생 반평생을 아껴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아무도 내가 오늘 밤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8년을 조용히 살았다. 오늘 밤 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떠났다. 비행기가 착륙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였다. 취리히의 하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했다. 창문 밖으로 구름이 산골짜기 위에 얇게 깔려 있었고 햇살은 전혀 눈부시지 않았다. 마치 막 닦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 같았다. 내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여권을 쥔 손은 살짝 떨렸다.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완전히 낯선 나라에 혼자 발을 디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관광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친척 방문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노후를 위해서였다. 입국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강미연이 미리 예약해둔 2주 대리인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내 캐리어를 받아들였고 물 한 병도 건네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 속에서 강미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많이 늙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빛은 젊었을 때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환영해. 그녀가 다가와 나를 가볍게 안았다. 우리 둘 중 누구도 드디어 왔구나 또는 수고했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밖에 햇살을 향해 걸어갔다. 차가 취리 구시가지를 가로질러 달렸다. 거리는 그림처럼 깨끗했다. 호숫가의 바람이 차창 안으로 부드럽게 불어왔다. 강미연이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살 곳은 저기 산비탈에 있어. 꽃도 있고 호수도 있고 네 이름이 붙은 방도 있어. 그녀가 말한 방은 거실 소파도 아니었고 다용도실 입구의 담요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한 사람에게 속한 방이었다. 실버타운은 내가 상상했던 병원처럼 침울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작은 마을 같았다. 목조 주택들이 산비탈에 흩어져 있었고 각 주택마다 베란다가 딸려 있었으며 그곳에는 현지 품종의 비올라와 제라늄이 심겨 있었다. 커뮤니티 중앙에는 유리로 된 카페가 있었고 몇몇 노인들이 그곳에 앉아 채소를 두거나 신문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접수처에 등록했다. 직원은 30대 스위스 여성이었는데 영어와 약간의 악센트가 있는 한국어를 구사했다. 그녀는 웃으며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김수진 여사님, 당신 자신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서 씁쓸함이 밀려왔다. 내 자신의 삶.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입주 전에 개인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강미연이 나를 은행으로 데려갔다. 은행의 유리벽은 내 초라한 뒷모습을 비추었다. 나는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원들의 효율성은 놀라웠다. 1시간 후 내 계좌가 개설되었다. 김수진, 계좌 소유자, 유일한 귀속인. 그 카드를 받았을 때 내 손은 떨렸다. 돈 때문에 떨린 것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마침내 완전히 독립적인 자산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상납하라는 요구도 보고할 필요도 누구에게서 돈을 쓸 때도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돈이 내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협박 도구가 아니라고 느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커뮤니티로 돌아온 후 강미연이 나를 치유 정원으로 안내했다. 자갈이 깔린 작은 길을 따라 양쪽에는 나지막한 목재 울타리가 있었고 화단에는 라벤더와 크로커스가 심겨 있었다. 정원 안에 노인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조용히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벌을 키우고 어떤 이는 밀짚 모자를 쓰고 약초를 심고 있었다. 백인 할머니 두 분은 테이블에 앉아 퍼즐을 맞추며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 그중 한 노인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그런 평온함은 내가 사위 부모님 얼굴에서는 본 적이 없었고 박선영의 눈에서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동양인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광둥어로 나에게 물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오늘은 새우 딤섬이랑 연잎밥이 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늘은 먼저 혼자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처음 오면 다 그래요. 천천히 해요. 오후에 강미연은 나에게 화교 커뮤니티의 주 1회 중식 모임에 참여하자고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조용히 햇볕을 쬐고 싶었다. 그녀는 나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웃었다. 드디어 너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방 베란다에 앉아 멀리 설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나에게 밥하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방 치우라고 쫓아다니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아이를 돌보거나 화장실 청소를 명령하지 않았다. 햇살이 블라인드를 뚫고 다리에 닿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 나는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떠난 지 닷새째, 박선영은 비로소 어머니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것도 아니었고 바람 쐴 겸 여행을 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이 집의 가장자리에서 완전히 몸을 빼는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전화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음성 메시지도 답장이 없다는 것에 의아했을 뿐이다. 그녀는 내 침실 문을 예약했을 뿐이다. 주방은 내가 평소 요리하고 난 후의 모습과는 달리 깨끗했다. 양념통은 비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워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2번 닦아 놓은 냄비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서랍을 뒤진 후에야 거실 유리차 탁자 밑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검은색 볼펜으로 한 획 한 획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나를 찾지 마. 나는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너희 가족 모두 평안하기를. 그녀는 그날 울지 않았다. 그저 쪽지를 3권이고 반복해서 읽었을 뿐이었다. 최민준이 돌아와 내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그저 미간을 찌푸렸다. 친구 집에 간 건가? 아니면 고향에 갔나? 아니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는 떠났어요. 잠깐이 아니라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최민주는 한 노인이 어디로 갈 수 있겠냐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연기보증을 계속 신청하려 했지만 은행에서 계좌가 해외 독립투자 계좌로 설정되어 본인만 조작할 수 있으며 권한 위임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회신을 받았다. 부수적인 국내 자산도 명의가 변경되어 동결되었고 더 이상 가족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멍하니 굳었다. 명의 변경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은행 상담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고객님의 자산 배치 세부 사항은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해외 구조와 관리로 전환되었고 합법적인 위임 서류 및 자산 분리 선언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민주는 휴대폰을 차 탁자에 내던졌고 차자는 뒤집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박선영에게 소리쳤다. 네 엄마는 진작에 떠날 준비를 해뒀어. 너한테 절대 말할 생각도 없었던 거야.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빛이 공허했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 8년간 매일 아침 내가 준비해주던 도시락, 밤에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뒷모습, 그리고 내가 육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때마다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서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가출한 노인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이 방문했다. 은행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계좌가 비워져 사기 또는 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박선영은 급히 설명했다. 저희 어머니예요. 직접 조작하신 거예요. 정말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또렷하세요. 정신이 또렷하세요. 영상 기록,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IP 확인 등 모든 절차를 조사했고 논리적 오류가 없었으며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다. 최민주는 이를 악물고 화를 냈다. 이 사람 너무 치밀해. 모든 걸 다 준비해뒀잖아. 박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돈 한 푼도 안 남길 수 있어? 은행 카드라도 한 장 남겨야지. 엄마가 남긴 건 쪽지 하나뿐이에요. 그럼 딸은? 손자는? 어떻게 정 한 조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어? 엄마는 8년 동안 정을 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죠. 최희준이 나와 부모님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2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가 다시 물었다.
할머니 어디 갔냐고요? 할머니 방은 왜 아무도 안 살아요? 박선영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마침내 한마디를 겨우 짜냈다. 목소리가 잠겨 갈라졌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삶을 살러가셨어. 스위스로. 스위스 초봄의 맑은 아침. 햇살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호수 위에는 옅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김수진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었다. 등 뒤로는 나팔꽃 덩굴이 서서히 뒤덮은 하얀 작은 집이 보였다. 그녀는 짙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가는 태에 돋보기를 쓴 채 낡은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세워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영아, 만약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집을 떠난 지 거의 3주가 다 되어갈 거야. 나는 아주 잘 지내. 정말 잘 지내. 이곳은 조용하고 햇살이 가득하고 깨끗한 공기가 있어. 그리고 나 혼자만의 침대도 있지. 아무도 나에게 물 끓이라고, 치우라고, 아이 숙제 봐주라고 부르지 않아. 그녀는 잠시 멈추고 웃었다. 네가 내가 화났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화나지 않아. 화라는 감정은 진작에 내려놓았어. 나는 그저 더 이상 너희가 내 노년의 모습을 결정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딸일 때는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하고, 아내일 때는 남편, 딸일 때는 남편 말을 들어야 하고. 하지만 누가 내가 이런 삶을 좋아하는지 신경 써줬니? 그녀는 돋보기를 벗어 렌즈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남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저 사랑이라는 것이 주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나의 양보로 너희의 무관심을 채울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나의 양보로 너희의 무관심을 채울 수. 나는 지금 아주 단순하게 지내. 하루 세끼 내가 뭘 먹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말투는 담담하여 마치 봄바람 속을 떠다니는 구름 같았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완벽하게 온전했다. 안심해. 나는 이 삶을 불평하는데 낭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효도를 내가 이 집에 남아 도구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줘. 나는 8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도 나 자신으로 한번 살아보게 해줘. 영상은 여기서 멈춰 화면이 정지했다. 햇살이 왼쪽에서 비쳐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그 모습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동시에 한없이 굳건했다. 지구 반대편의 밤, 박선영은 침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영상은 세 번째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졌고 목은 메었다. 처음의 분노와 비난은 어머니의 뒷모습이 정지된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김수진이 지난 세월 동안 나는 하기 싫어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덮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 마침내 작은 소리로 그 말을 내뱉었다. 미안해. 다음 날 취리 실버타운의 아침 활동이 시작되었다. 김수진은 미색 스웨터를 입고 옆집의 새 입주민과 함께 온실로 들어갔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이 새로운 친구분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김수진 여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웃었다. 그날 그녀는 노란색 데이지 한 줄을 심었고 팻말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획 한 획 아주 느리게 썼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스위스의 첫 봄비가 내리기 전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치유센터의 어린아이 손에서 날아온 종이약 한 마리가 그녀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고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손에 쥐었다. 김수진은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고 떠났다. 8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묵묵히 딸 가족을 돌보며 연금을 식비와 생활비로 바꿨고 인내심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편리함이 되었다. 그녀는 한 번도 소리 높여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저 계속되는 무시와 경멸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다. 그저 계속되는 무시와 경멸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배웠을 뿐이었다. 그녀는 누구의 사과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스럽게 살아가던 할머니의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그저 자신의 노년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든 여인이 왜 자녀와 외손자를 버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묻지 않고 네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날들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뒤늦은 자기 구원이라는 것을. 김수진은 영상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음으로 누구의 죄책감도 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사람답게 살 거야. 할머니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늘 묵묵히 뒤로 물러서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배경 속 인물이 아니라 당신도 혹시 이런 때가 있었나요? 날마다 헌신했지만 결국 너무 예민하다. 왜 그렇게 따지냐는 말만 들었나요? 당신도 식탁에서 무시당하고 대화 중에 말이 끊기고 어느 날 밤에는 아이가 할머니 짜증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수진은 당신에게 꼭 떠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평범한 노년의 여인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설명 없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그녀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그녀에게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김수진처럼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살짝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혹시 가족 안에서 묵묵히 양보하며 화목을 유지하려고 했나요? 침묵으로 소위 안정이라는 것을 얻는데 익숙해졌나요? 혹시 깊은 방 소파, 베란다, 손님방에 누워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젊지 않을 때, 더 이상 쓸모있지 않을 때, 더 이상 말 잘 듣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수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화나지 않아. 나는 그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노년의 모습을 결정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당신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원하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억울함, 당신이 오랫동안 숨겨왔지만 늘 들려주고 싶었던 한마디를요. 우리는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도 참으라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만의 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 3,000명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구독자님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